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내란 옹호 정당이라는 비판은 오늘도 쏟아졌고 이름 바꾸고 재창당하자는 뻔한 의견은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유엔과 미국 국무부 등 국제사회는 탄핵을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평화로운 절차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친윤계가 국민의 뜻과 얼마나 먼지, 국제사회와도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관이 6명인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대통령이 거리 상태라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직무 정지 상태라 임명할 수 없다, 이런 논리인데요. 그런데 이걸 반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충원 문제에 대해서 기자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에 불과하고 실질적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에서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바로 과거의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입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거라서 탄핵 재판 전에라도 빠르게 후임을 정해달라는 주장입니다. 권 원내대표, 8년 전에는 민주당이 정반대의 주장을 했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당시 추미애 민주당의 당대표는 또한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는 또한 당시 박범계 법사위 간사는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탄핵 심판 지연 작전으로 해석이 되면서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헌재에선 예전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2017년의 권성동 위원장이 2024년의 권성동 원내대표를 이긴 것 같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 인용 전에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과거의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말장난이라면서 반박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자, 이거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네 분에게 다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김희정 의원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국회 추천목 3명이기 때문에 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8년 전에 지금 얘기를 저희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이냐라고 반문하고 싶고요. 특히 저는 국회 추천목 시나 뭐 이런 걸 떠나서도요. 이게 지금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이 상황에서 계엄 전에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월 29일 날 3명을 추천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계엄 전 상황이에요. 그리고 2명은 민주당, 1명은 국민의힘으로 추천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리고 인사청문위원들까지도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 후 상황에 지금 이 상황을 민주당이 만들었습니까? 더 책임감을 가지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빨리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임명을 해서 완전체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저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데
바로 몇 주 전에 그 여야 합의를 완전히 다 무시해버리고 지금 8년 전에 본인의 이야기도 부정하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당시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한 자리에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 몫이었거든요. 예. 임명을 한 바가 있거든요. 당시에도 대통령이 추천하는 그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 몫에 대해서는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헌재소장이 임명을 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또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몫에 대해서는 그때도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었고 이번에도 역시 국회 추천 모시니까 가능하다라고 평가합니다. 가능하다. 네. 자,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상호, 추미애, 박범계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씩 거론하면서 과거 민주당과는 180도 입장이 달라진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달라진 거 맞나요? 과거와 지금의 민주당이? 이게 사실 예. 우리 당에서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지금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권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에서는 이게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전 법조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할 수도 있는 거냐 이거는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적어도 우리 당은 현재로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논란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탄핵이라는 절차가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그렇다고 해서 어떤 헌법적 정당성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까지 침해하는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 법조인 두 분이 또 있으시니까 김용남 의원님 먼저 들어볼까요? 그 여야가 모두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만 하고 논리적 일관성이 없기는 여야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은 권한대행이라 더군다나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의 권한대행이라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예.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서로 자기네한테 유리한 얘기만 하면서 논리적 일관성은 양쪽 다 전혀 없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우리 헌법상이나 법률상 대통령 권한대행에 있어서의 어떤 법률적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다만 권한대행 체제가 과도기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거는 좀 행사를 제한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어떤 정치적 사실적인 제한이 있을 뿐이지 법률적으로는 권한대행이 임명권도 행사할 수 있고 법률안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어떻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데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식으로만 해석을 해요. 법률안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고 임명권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예. 자, 이게 헌법에 대한 해석 문제여서 예. 의견들이 약간씩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학자들마다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학자는 직무복귀 가능성,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됐어도 향후에 직무복귀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탄핵에 대한 찬성 반대 여론이 어느 정도인가까지도 감안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대단히 비법률적 견해. 예. 네, 저는 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논리는 그 탄핵 소추를 하는 시점에서는 단순히 사고에 불과하고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어야 비로소 권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사고일 때는 권한대행이 헌법기관 구성권을 행사하면 안 되고 거리가 될 때야 비로소 헌법기관 구성권을 행사할 수 있다. 네.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71조는 사고와 거리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그렇게 분리한 적이 없습니다. 똑같이 사고든 거리든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헌법의 명문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지금 이 국회모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권한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형식적인 그 요식행위에 불과하거든요. 네. 따라서 이것을 대통령의 실질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설령 뭐 사고든 거리든 어떠한 경우든 간에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대통령 몫이었다면요? 대통령 몫일 경우에는 이제 약간 이제 논란의 여지는 있겠죠. 예. 그 부분은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예.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국회 예. 몫이기 때문에 예. 가능하다. 바로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우리 헌법이 그 대통령이 사고나 거리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대통령의 직무 불능으로 인해서 헌정 질서의 가동이 불가능해지거나 어지럽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권한대행 제도를 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가 법에 의하면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있어야만 심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 조문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7인 이상이 되어야 결정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헌법재판소법 23조에 이제 그런 조항이 있는데 지금 그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그 부수적인 소송으로 이제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 결정을 했는데 뭐라고 결정을 했냐면 결정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결정 부분은 우리가 판단을 보류한다. 그런데 심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심리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다. 어떤 이진숙 피소 추인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서 위헌이다라는 취지를 해가지고 임시로 효력을 정지해놨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이 태도와 헌법재판소법을 모두 모아서 보면 헌법재판관 7인 이상이 안 되면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 결정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헌정질서가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우리 헌정질서가 원활히 가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인 이상의 재판관을 채워야 할 의무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있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어떻게 됐든 간에 대통령 몫이든 국회 몫이든 7인 이상의 재판관을 구성해야 될 의무가 권한대행에 있다는 것이죠. 예. 헌법재판연구관 출신의 김영현 전 판사 위원회 분석인데 자, 반론 있으세요? 공자 앞에서 문자를 아니, 읽는 격이 될 것 뭐 같아서 정치적인 해석도 좀 가능하니까요. 조심스럽습니다만 예. 헌법 71조에서 그러면 거리와 사고를 나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 때와 사고 때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영역도 좀 다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해석이 제가 가능할 아까 것 말씀드린 같고요. 직무복귀 가능성 이런 것이 아닌가 뭐, 싶은데 그런 일단, 측면으로 네, 하시죠.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 아니 그런데 예. 자 사실상은 거리의 경우에는 더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거리 시에는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 시에는 딱 길어야 60일 체제인 거예요. 60일 지나서 당선되면 바로 임기 시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권한대행의 최장기 기간은 60일 이내로 한정되는 겁니다. 근데 사고시는 이게 2달이 될지 넉 달이 될지 아니면 6개월이 갈지 모르는 체제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원래는 우리 탄핵 재판이 180일 이내에 180일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탄핵 재판이 조금 길어진다고 하면 권한 대행 체제는 최장 8개월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탄핵이 되더라도. 그러면 8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사실 거리와 사고를 나눈다고 하면 오히려 사고 시에 더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필요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예. 자, 정리 한번 할게요. 중간에. 그러면 세 분은 정광재 위원 제외한 세 분은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 정광재 위원은 일단 당에서 법률적 검토 결과 할 수 없다. 그리고 민주당은 과거에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느냐라는 반문까지를 덧붙인 입장이라는 점 저는 한 정리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예.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7인 이상의 재판관을 구성할 의무가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결론은 안 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여러 팩트체크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고 저도 옛날에 팩트체크를 좀 했었는데 그때는 헌법재판소장과 관련해서는 하기가 어렵다라는 쪽에 중론이 모아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 국회가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헌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다수당은 야당이었죠. 새누리당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하고자 하더라도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예, 결론이었는데 그거는 이번 사안과는 좀 다른 논리적인 사안이고요. 부분이 아니라 예. 사실상의 문제인 거죠. 예. 지명을 하더라도 야당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부결이 네네. 돼서 못하니까 못한 거고요. 예. 다만 그때와 지금이 다른 거는 그때는 한 명만 결혼이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8명으로 심리도 가능하고 결정도 가능한 때였고요. 그러네요. 지금은 6인이라서 결정은 당연히 못하고 심리는 임시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효력 정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경우죠. 법리적인 논쟁을 떠나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왜 6명밖에 없는 헌법재판소의 결혼 상태가 발생했느냐. 이 부분은 민주당이 책임을 무한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3명 추천하라고 했는데 민주당 그동안 추천했습니까? 추천 안 하다가 결국 2명의 추천권을 갖게 된 후에야 부랴부랴 지금 추천을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 그동안 수많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안이 접수되면서 거의 사실상 기능마비에 당을 할 정도의 상황을 연출한 데 대해서 그런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우선 사과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해도 예. 모자랄 판에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니까 아마 우리 당에서도 네. 이런 법리적인 근거를 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 또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나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헌법재판 3인의 공석에 대해서 이미 계엄 전에 누가 계엄하라고 그랬습니까? 계엄 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하기로 했다니까요, 추천을.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면 되는 것인데 이 무도한 계엄이라는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이 대통령 때문에 오늘날 이런 복잡한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민주당 때문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문 아닙니까? 두 번째, 그리고 아까 권성동 그 당시 의원이 소추위원장이었나요? 그때 했던 이야기는 2017년 2월에 한 얘기예요. 그런데 당시 박한철 헌재 소장이 2017년 1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소장의 그 공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했던 이야기고요. 그런데 박한철 당시 소장이 대통령 몫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공방이 있었던 건데 지금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예.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은 안 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김용남 의원의 발언 중에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거 조금만 더 논의를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여당과 야당이 유리한 것은 할 수 있다. 불리한 것은 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부권과 임명권. 그런 상황입니까? 김영현 의원님? 예.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논리가 일관된 주장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논리적 인간성이 없다. 예, 양쪽 다.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훨씬 더 논리적 일관성이 없고요. 이제 민주당은 이제 네. 그보다는 완화된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권한대행 제도의 취지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헌정 질서의 가동이 중단되거나 어렵혀질 때를 대비해서 권한대행을 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비춰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2 이제 그 법률안 거부권과 관련돼서는 그 법률안의 위헌성이 너무 농후해서 도저히 우리 헌정 질서에 수용하기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예. 권한대행은 그것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유도 없이 그냥 정파적인 이해관계 혹은 직무가 정지된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이라는 이유로 만일에 제2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오히려 위헌적인 권한 행사이고 오히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정광재 위원 생각 어떠세요? 저는 이제 이게 정치적인 사안으로 변질돼 갖고 각자 유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는 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와 관련한 논쟁을 보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일본의 주권적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실제 방류는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루어졌죠. 당시에 그렇게 방류할 수도 있다라고 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 때 방류한다니까 후쿠시마 원전수에는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 이른바 후쿠시마 원전수 논란을 일으켰던 거 아닙니까? 아마 문재인 정부 때도 우리 당은 방류에 대해서 반대했었던 걸로 저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권했을 때는 다시 일본이 방류한다면 어쩔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입장을 변경했던 게 있는데 정치가 사실 일관적인 입장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이건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예. 모든 정치권에서 좀 반성할 그 대목이라고 부분을 생각합니다. 지금 시청자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할 것 같아요. 입장이 바뀌면 논리와 발언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그것도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뒤바뀌는 경우도 있고. 자, 첫 발제를 한 김용남 의원께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일관되게 그 논리를 주장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의 그 권한 행사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하냐? 헌법상 법률상의 장애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안 거부권 같은 경우에 그게 예. 위헌 법률이 명백한 경우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경우고 또 한 가지의 경우는 그 정부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너무 과도하게 그 지우는 법안의 경우에도 저는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나 어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바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우리는 예. 그 정치적 탄핵 제도가 아니고 사법적 탄핵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탄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헌법 또는 법률상의 중대한 위배가 있을 경우에 한정해서만 탄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의 법률적 제한은 없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발언이 끝나자마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선 논란이 있었던 무속인 건진 법사가 검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입니다. 건진 법사가 체포됐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다는 건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남부지검이 오늘 건진 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체포했습니다.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요. 오늘 오전에 전 씨 자택을 압수했고 전 씨를 체포를 했습니다. 2022년에 이 건진 법사는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 네트워크 본부 고문 역할을 맡아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고요. 김건희 여사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주변에 자신이 윤석열 검사의 멘토 역할을 했다. 스스로 국사가 될 사람이라고 말했던 걸로 보도가 되면서 무속인 비선 논란을 빚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체포됐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는 남부지검발 소식을 저희 JTBC가 단독으로 지금 온라인에 보도한 상태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금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 변호인단 중에서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합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합류한 석동현 변호사가 내란죄 요건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 주장만 좀 따져보고 첫 번째 이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글쎄요, 오랜 뭐 40년직인지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석동현 변호사하고는. 그러면 진정한 친구라면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대통령 스스로도 내란 혐의 이런 거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검찰총장 출신인데 본인이 지금 헌법재판소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지금 판사까지 겸직하려고
용산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석동현 변호사는 어떻게 이게 내란 혐의가 없다고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서 짓밟힌 그 현장을 5천만 국민이 두 눈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다 목격을 했고 거기를 시민들이 국회 앞을 막아서면서 그 장면을 다 봤는데 그걸 보고도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네. 이분이 정말 변호사로서 자격이 있는 분인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은 법조인 출신 의원들도 이거는 문제가 있고 뭐 떡 떨어지는 내란 혐의 맞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탄핵 반대가 85명인 그 당에서도.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하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이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어요.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 그 순간까지를 지금 국민들이 목 놓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이런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한다는 것 그리고 더군다나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어느 국민이 지금 이거에 그 찬성할 수 있겠어 이 발언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정말 각성을 촉구합니다 정말. 각성을 촉구한다. 저는 뭐 그 예. 변호인 의뢰인을 변호해야 할 변호인으로서 그냥 하는 말이지 그걸 그렇게 진지하게 들을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이 같습니다. 예. 변호사는 자신에게 사건을 의뢰한 분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당연히 법정에서 해야 되는 거고 사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또 박한수 겸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런 분들이 지금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사법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범죄에 상당히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통령도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맞죠.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뭐 내란죄와 관련한 검찰 수사든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탄핵 재판이든 성실히 재판에 임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설명하고 예. 무죄를 이끌어내면 되는 겁니다. 저는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 내란죄가 형성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용남 의원님.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네. 지금 건진법사 검찰 체포된 네.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이게 남부지검 사건이거든요.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네. 왜 이 시기에 체포가 됐을까? 그래서 대통령의 탄핵 소추와 연관이 있는 것이냐? 검찰이 언제든지 할 수 있었지만 뒤늦게 나선 것이냐? 뭐 여러 시청자들의 의견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 소추는 주된 그 이유가 내란죄에 그것도 이제 내란 수괴 혐의이기 때문에 건진법사라는 사람의 정치자금법은 탄핵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어 보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예.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해서 상황이 많이 바뀌면서 예. 검찰이 이른바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예. 인물들에 대한 수사들을 좀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밀린 숙제 지금 급하게 하고 있는 거죠. 밀린 숙제하고 진작에 있다. 했어야 되는데 권력이 살아있을 때 제대로 못했던 수사를 지금 이미 권력은 사실상 죽은 거 아닌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밀린 숙제를 급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정치인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고 하면 대략 뭐 짐작해 보면 누구의 공천을 받아주겠다 뭐 이런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2018년도에는 또 그 지방선거가 있던 해니까요. 그런 거 아닐까라고 추정은 됩니다만 사실은 진작 했어야 되는 수사죠. 예,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 되고 밀린 숙제를 이제 하기 시작했다. 예, 전적으로 저는 공감하고요. 벼락치기 수사 지금 갑자기 하는 거 아닙니까? 태세 전환해가지고 건진법사 이야기는 정권 초기부터 계속 그 대선 캠프에서부터 쭉 나왔던 이야기고 또 이 사람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 이름들도 거론된 사람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도 뭐 불러서 소환 조사 한번 안 하지 않았습니까? 관저 이전할 때 누가 갔느니 안 갔느니 이런 얘기 나왔을 때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완전히 무시했었잖아요. 국민들은 굉장히 의심이 짙은데도. 그래서 이제 갑자기 태세 전환해서 벼락치기 하고 있는데 건진법사는 이제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이 어떤 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영선 의원 공천 관련해가지고 건진법사 이야기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잖아요. 예. 기억나시죠?
명태균 씨가 화가 난 겁니다. 내가 해줬는데 김영선 의원이 건진법사가 자기 공천을 줬다 그래가지고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를 한 게 바로 그 문건 아닙니까? 네. 민주당이 10월 31일 날 공개했던 2022년 5월 9일에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 뭐 김영선 해주라고 했는데 말이 많네. 그 통화 내용이 이렇게 공개가 된 거거든요. 건진법사가 해줬다라는 김영선 의원의 말에 발끈해서 여러 사람 앞에서 그걸 공개를 했고 뭐 중간에 생략된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네. 까지가 현재 진행형 아닙니까? 그래서 그 2022년 재보궐선거랄지 지방선거 이것과도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아마 긴급 체포가 됐으니까 2018년 건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것들도 뭐 소상히 수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건진법사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기도 했고요. 과거 코바나 컨텐츠에서 고문 역할을 맡았던 이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지금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2018년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일단 체포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어떤 범죄 혐의가 더 있는지 현재 정치 권력,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까지 지금 취재된 내용은 아직까지는 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우리나라 같은 5년 단임제 대통령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요. 집권 4년 차 정도 되면 이제 이런 그 대형 부패 스캔들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줬거나 이런 뭐 청탁을 했던 사람들이 권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부탁한 것에 대해서 권력이 있을 상태에서는 조금 더 기다리면 일이 해결될 테니까 기다려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설득을 돼서 이걸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실제로 권력이 다 지나가는 시점까지 자신이 했었던 뭐 청탁이라든가 이게 통하지 않게 되면 이제 권력의 기간은 짧아졌는데 본인이 촉탁했던 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어졌고 이러면 저절로 수사기관 가서 불게 된다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검찰로부터. 예, 알겠습니다. 시점이 뭐 비슷한 시점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불게 된다. 전문 용어까지 나왔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정리하고요. 이수진 앵커가 두 번째 이슈를 브리핑하겠습니다. 헌법기관인 의원의 양심에 따라서 한 투표에 대해서 일어나서 찬반을 밝혀라. 여기가 지금 북한입니까? 예. 아니면 중국의 인민혁명 지금 그 시기입니까? 국민의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호한 세력들은 급세한 반면 내란을 막으려 했던 당 대표는 쫓겨난 상황이라며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시판을 보니까요. 내란의 힘이 되려고 한다. 전광훈 목사를 당 대표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비아냥이 많았는데요. 말없이 그냥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란 사태 발생부터 그제까지 8,000명 가까운 당원들이 탈당을 했는데요. 이게 평상시에 6배나 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당협위원장들이 탈당을 하거나 대변인직을 내려놓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당 간판을 내리고 재창당을 해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을 누가 어떻게 정리를 할지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12월 4일부터 15일, 그러니까 계엄 직후부터 탄핵 소추까지 7,745명이 탈당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자료고요. 책임 당원이 6,000명이 넘고 일반 당원도 1,600명 넘게 탈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당원들이 탈당하는 건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드문 일이죠. 저는 역으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8,000명 가까운 당원을 당에서 모집을 하려고 당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그중에서 책임 당원이 6,000명이 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이거는 충격적인 일이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대우각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그러니까 계엄 전보다 거의 6배 이상 하루에 탈당하는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봤더니 수도권이 3,244명이에요. 이 중에서. 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스스로들 영남 자민련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라면서 자조 섞인 목소리로 당의 지금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의원들도 많다고 하는데
여실히 지금 탈당하는 당원들의 숫자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영남 지역이 보니까 한 1,530명쯤 되는 것 같고 네. 충청권이 1,070명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내에서 이탈하는 당원이 특히 많다는 점에서 이 심각하다는 것을 아마 깨달아야 될 텐데 국민의힘이 여전히 저는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진으로 이제 비대위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계엄 해제 당시에 그리고 이 당론으로 이거를 그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게 만들 저는 책무가 중진 의원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것도 역시나 못했고 오히려 앞장서서 탄핵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중진들이 높이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 2년 7개월 동안 이렇게 소위 폭망해 오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당원들이 이 특히 계엄과 내란 혐의 이 상황에서 얼마나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겠습니까? 이 당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당원들이 탈당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국면을 정말 심각하게 보고 어떻게 당을 바로 세울 것인가. 이분들은 지금 더 이상 여기는 보수가 아니다. 이 당은 희망이 없다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권한대행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석고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떠나는 한동훈 대표가 죄송하다고 하고 이제 떠나버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조금 진정 국면의 탈당이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이 향후에 어떻게 비대위를 꾸려서 어떤 그 비전을 보여주는가에 따라서는 더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책임당원이 6,000명 넘게 탈당을 했는데 책임당원을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당비를 납부하는 조금 더 적극적인 당원들이고 상당 부분을 책임당원의 탈당인 것이고 그리고 당직자도 그만두는 당직자가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가장 큰 게 불법 계엄인가요? 아니면 다수 그러니까 친윤계에서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작용했다고 보는 건가요? 일단 우리 당원들의 기대에 국민의힘이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계엄 사태였다고 봅니다. 네. 비상계엄 사태가 과연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헌법적 가치 내에서 이루어진 계엄이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결정에 대해서 실망한 당원들이 많이 떠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여진 모습, 우리가 사실 당은 민심을 쫓는 정치력 결사체입니다. 근데 민심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우리 정당을 사랑하고 지지했던 분들조차 떠난다는 현실이 굉장히 참담합니다. 사실 정당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어떤 당 대표든 우리 당의 대표가 되면서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게 자랑스러운 당을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저희가 더 쇄신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다시 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 밖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영남 자민련이란 표현까지 나오는데 TK, PK에서도 2,000명 넘게 지금 탈당했단 말이에요. 이러면 영남 죄송합니다. 영남 자민련이란 표현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영남 자민련도 약간 한가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김종필 총재가 이끄는 자민련이 충청도를 중심으로 한때 제 기억에 15대 총선이었나요? 돌풍을 일으킨 적이 있죠. 그래서 거의 충청 지역의 지역구 의석을 싹쓸이하다시피 한 적이 있다 보니까 어디 자민련 하는 게 지역적으로는 강세를 띠지만 전국적으로는 많은 의석은 확보 못하는 경우에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글쎄 영남이라고 언제까지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서 참아 주실지 그쪽 주민들이 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 지방선거가 역대 선거 결과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를 나타냈던 선거인데 그때 특히 PK 지역, 그러니까 영남 중에서도 부울경 지역에서는 많이 졌거든요. 단체장 선거나 뭐 이런 거 많이 졌어요. 근데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되다 보면 부울경뿐만 아니라 TK 지역에서도 다음 선거에서 얼마나 많이 패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자기 당 출신의 대통령이 개인적 뭐 어떤 일탈 행위로서 내란죄를 일으켰다. 그것만 해도 당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 내란 행위 이후에 국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뭐 내란을 옹호하는 건가? 아니면 내란이 없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건가? 이런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계속 거듭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이게 다음 선거에서 어떤 국민들의 따끔한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과연 민주적 정당이 맞나? 대한민국 헌법을 소화하겠다는 정치적 결사체가 맞나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정당으로 존립하기가 어려워지는,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 상황을 지금 걱정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뭐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왜들 다들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당원뿐만 아니라 당협위원장들도 국민의힘을 떠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 장군 출신 국민의힘 용인을 지역을 맡았던 이상철 전 당협위원장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언론에 나오는 군인들은 전우들이다, 반란군의 오명을 썼다, 전우들이 반역자가 된 현실이 안타깝고 죄책감이 든다라고 해서 계엄, 불법 계엄 자체에 대한 굉장한 반감으로 당을 떠나게 됐다는 점을 저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탈당은 아니지만 당직을 사퇴한 경우도 있는데요. 김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변인과 노원구을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는다. 사퇴해야 할 사람들이 정작 당 지도부를 사퇴하게 만들었다. 탄핵 찬성 의원 전수조사는 따돌림 당 수준을 보여줬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이영섭 의정부을 당협위원장도 정든 5년간의 정당 생활을 떠나서 탈당한다. 당협위원장직도 내려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영현 의원님. 종합해보면 불법 계엄뿐만 아니라 그 뒤에 벌어졌던 탄핵 반대 목소리, 그리고 탄핵을 찬성하는 의원들에게 집단적으로 가해진 따돌림, 이런 것들이 종합작용한 것 같네요. 저는 그것이 더 큰 원인을 미쳤으리라고 봅니다. 원래 대통령 지지율하고 국민의힘 지지율하고는 동조 현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국민의힘 지지율 따로, 대통령 지지율 따로 갔는데, 이번에 윤석열 씨의 그 내란에 대해서 단호하게 꺾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옹호하고 부욕하고 탄핵에도 반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동조화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랬는데요. 사실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지금 그 윤석열 씨가 어떤 알코올 중독, 유튜브 중독에 더해서 권력 중독까지 일으키게 된 가장 큰 원인이 국민의힘이거든요. 그 대통령의 말이라면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 일사불란하게 따라가서 자신들이 세운 당 대표마저도 하루아침에 갈아치우고, 그러한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윤석열 씨가 나는 대통령이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내란인데,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사과하고 사죄하고
또 국민께 사과하고 사죄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정당일 겁니다. 아마 예.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곧 이제 치러질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볼 어떤 공간이 있을 텐데 지금 그런 공간을 스스로 다 막아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당에서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인데 권성동 대표 권한 대행이 지금 지도부잖아요. 탄핵 직후에 격앙됐던 분위기가 누그러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진단이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 진단하니까 당원들이 떠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 8천여 명 가까운 당원들이 탈당할 때 9일날 탈당자 숫자가 가장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날이 언제였냐면 1차 탄핵 투표할 때 7일이었잖아요. 예. 그 뒤에 월요일, 월화 뭐 이때쯤 가장 많은 탈당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 이제 절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찬성자 색출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 모습에 아주 진절머리가 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나 중진이라고 하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당이 이 모양 이 꼴 되도록 그리고 대통령이 이런 폭정을 하도록 누구 하나 나서서 직을 걸고 쓴소리 하거나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 하나도 없다가 이제 찬성했던 의원들이 저는 그나마 국민의힘에게 희망이 되는 저는 의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나마도 그 12명이 없었다면 또 14일 날 또 탄핵안이 부결이 됐더라면 정말 국민의힘은 더 이상 아마 당으로서 존재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그 12명이 국민의힘을 국민 앞에 면이라도 세운 그런 의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의원들 누구냐라고 색출하는 그 작업 그런 모습 보면서 아마 당원들도 지긋지긋하다. 이 당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14일 날은 이번에는 다들 통과될 것 같다. 탄핵안이 가결될 것 같다라고 누구도 그렇게 생각했던 상황 아닙니까? 그래 놓고 다들 투표를 하게 만들어 놓고 자율적으로 들어가서 투표는 한다라고 해놓고 나서 이제 통과가 되고 나니까 누구냐 찬성자가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정말 이렇게 화가 나는데 당원들로서도 오랜 세월 아마 그 보수의 가치를 지키면서 당을 지켜왔던 당원들이 이 정도 등 돌린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잘해야 될 텐데 서로 화합하고 격앙 분위기가 누그러졌다고 이렇게 정신승리하면 그게 실제로 이루어집니까? 정말 권성동 원내대표도 저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 탈당을 하거나 자리에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전광훈당이 같은 주장을 하는 꼴이다. 반민주적 계엄 선포에도 대통령과 친윤은 반성 없이 탄핵 반대를 강변했다. 앞으로 선거를 어찌 치르겠다는 것인지 이제 곧 현타가 올 것이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강기 의원님, 수도권 지역의 위기감이 더 커 보이네요. 그렇죠. 당연한 말씀이고 저도 비슷한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건 경제계 격언인데 워런 버핏이 다 해변가에서 물이 차 있을 때는 누가 수영복을 입고 있었는지 안 입고 있었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썰물이 다 빠지면 누가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했었는지 아니면 나체로 그냥 있었던 건지 드러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격변기입니다. 이런 격변기가 지나면 과거에 지금 당장에 볼 수 없었던 것들도 나중에 복귀해 보면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 당내에서 누가 반대했는지 공개적으로 이름 밝혀라라고 했던 것들 지금은 격앙된 분위기에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앞으로 봤을 때 부끄러워할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정말 변해야 합니다. 그런 변화의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물론 지금 원내 주류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른바 친윤 현역 의원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을 어떻게 바꿔가자야 하는 건설적인 목소리들이 기층에서부터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목소리들을 반영해서 우리 당이
변하는 모습 보이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국민들께 표 다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 철저히 반성해야 하고 반성할 겁니다. 예, 탈당 움직임이 계속 될까요? 한동훈 대표 사퇴 이후에 굉장히 반발하는 당원들도 있어 보이던데요. 근데 또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언제 한동훈 대표가 돌아올지 모르니까, 전 대표죠. 돌아올지 모르니까 계속 당적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여론들을 또 형성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요. 지금 당장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탈당계에 제출하신 분들 많다는 거 알고 있지만 조금만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정신 차리고 바꿔나가겠습니다. 네, 조경태 의원도 답답함을 감추지 않고 쓴소리를 이어갔는데요. 스스로 내란 옹호당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지만요.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우리 당을 보면서 국민들께서는 얼마나 한심한 정당인가. 저는 혹시나 다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국민의힘이 당명이 무색할 정도로 저는 계엄 옹호당으로 전략하지 않을까. 우리 당명이 국민의 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란의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내란 옹호당이 돼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단은 석고대죄부터 해야 된다. 예, 자 석고대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존망의 위기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당 간판을 내리고 재창당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자, 먼저 김영현 의원 의견부터 네. 들어볼까요? 지금 국민의힘의 친윤계가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믿을 만한 게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어떤 행위를 해도 영남의 유권자는 우리를 뽑아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리고 그 영남권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지금 이 내란과 관련돼서 제일 앞에서 총대를 메서 부역을 하는 행위를 하는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도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말했습니다. 유권자의 망각을 나는 믿는다.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모든 것을 유권자들은 잊어버릴 것이다 라는 그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남 유권자 여러분, 과연 그 국민의힘이 어떤 행위를 해도 끝까지 찍어 주실 겁니까?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유권자 여러분, 12.3 계엄 사태를 1년 후에는 잊을 것입니까?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 사퇴 이후에 비대위 체제를 거치면서 거기서 당명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재창당하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이른바 간판을 바꾸는 게 벌써 여러 번 있었죠. 한두 번째가 아닙니다. 근데 정당이라는 어떤 조직은 사실은 인적 자원, 사람들이 거의 그 조직이 갖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이거든요. 무슨 제조업체나 뭐 다른 금융회사처럼 어떤 물적 자산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대 양당은 그 당사 부동산이나 이런 게 꽤 값어치가 나가는 거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새해 들어서도 정당은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국민의힘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인적 자산에서 큰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건 몇 번의 총선을 거치면서 점점 좋은 사람들로 구성이 된 게 아니고 어떤 인적 그 자원의 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자질 내지는 품질이라는 게 계속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큰 잘못이 저질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가는 정치를 하겠다는 조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전과 같이 비대위 거치면서 당 이름 바꾸고 뭐 간판 바꾸는 수준에서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뭐 아예 인적 자원을 다 바꾸지 않고서는 해결 안 되는 수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 말씀 하시겠어요? 네, 뭐 따가운 지적 뭐 새겨 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태흠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도 뭐 당내 현안에 대해서 여러 쓴소리, 바른 소리 하셨던 분으로 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간판을 바꿔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창당 수준의 개혁과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지금 말씀하신 인적 구성이 지난 2020년, 2024년 선거를 거치면서 이른바 현역 의원들의 지역 편중 현상이 강화된 건 사실입니다. 수도권에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서울에 이른바 영남과 비슷한 정서를 가진 강남, 뭐 분당 이런 정도의 지역구를 제외하면 우리 당의 현역 배출 의원이 전무할 정도로 떨어진 게 사실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당이 어떤 혁신을 통해서 정말 수도권에 있는 유권자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정당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앞으로 있을 선거에 대비하고 우리 당을 재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네. 보수 재건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세 번째,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다시 뉴스의 중심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본인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주로 많이 이야기하셨고 저는 거의 들었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 오늘 창원교도소에 가서 명태균 씨를 만났습니다. 명 씨가 앞으로의 정치 흐름에 대한 예측을 쏟아냈다는 건데 왜 하필 그 상대가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박주민이냐 이 부분을 제가 거의 유일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의원 명단들을 쭉 보다가 저로 그냥 정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명 씨의 변호인은 황금폰들이 포렌식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녹음이 담겨 있는지는 제출했던 휴대폰을 돌려받으면 그때부터 확인을 해본다고 합니다. 공천 개입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이 바짝 긴장할 것 같은데요. 이 남상권 변호사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라는 대통령 육성 뒤에 곧바로 누군가의 이름이 나온다며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으로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을 지목했습니다. 잠시 잊고 있었던 명 씨의 폭탄 돌리기가 다시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창원 교도소 앞에서 기자들 만났습니다. 명태균 씨가 본인이 쭉 의원 명단을 보다가 박주민 저로 그냥 정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 궁금한 점, 김정희 의원님. 네. 박주민 의원 전에 왜 민주당을 접촉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12월 2일을 저희가 한번 돌이켜 보면 그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소위 황금폰, 명태균 휴대폰을 언론이나 민주당에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때 12월 12일 날 박주민 의원하고 명태균 씨가 그 접견이 이루어졌더라면 민주당에게 그 황금폰이 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검찰 대신 민주당으로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불발이 되고 나니까 예. 이제 검찰에 그날 제출을 해버렸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박주민 의원 왜 나인가라고 물었더니 명단 쭉 보고 했다고 하는데 뭐 그런 연유이건 어찌된 연유이건 간에 박주민 의원 선택한 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 부지런하게 지금 당의 이 농단 상황에 대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또 명태균 씨하고 사실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통화하고 나서 긴가민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12일 날 기차표도 다 끊어놓은 다음에 창원교도소에 연락을 해보니까 그때 검찰 조사로 출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접견 불가 이렇게 해서 불발이 됐는데 명태균 씨는 민주당이 온다 그래놓고 약속을 안 지켰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 낸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약간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포렌식이 끝난 다음에 돌려받으면 본인들이 하나하나 다 검토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안에 담긴 게 어느 정도 좀 핵폭탄급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녹취록이나 주고받은 문자나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엄청난 폭발력 있는 지금 증거들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또 희한하기도 합니다. 11월 13일 날 명태균 씨가 박주민 의원에게 연락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본인이 구속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마치 뭐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11월 13일 날 통화하면서 12월 12일 날 접견을 해달라, 와달라.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그 상황도 본인이 구속되고 나서 거의 한 달 가까운 즈음에 왜 그 시점인지도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거는 조금 더 이유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 황금폰이 3개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또 제출한 게 USB도 하나 있는 것이고, 그런데 2019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5년간 통화 기록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짜 거의 모든 게 지금 알파, 오메가가 다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어쩌면 민주당에 줄 수도 있다라는 그 말이 어떤 소위 발작 버튼이 돼서 계엄에까지 갔나, 야당의 경고가 아니라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박주민 의원이 이제 30분 접견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자세한 후속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자, 김영남 의원님. 네. 박주민 의원 스스로는 명단을 쭉 보다 저로 정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심사숙고했겠죠.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네.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일단 박주민 의원이 변호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했었고 예. 지금은 아마 원내 수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지금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런가요? 예. 근데 어쨌든 처음에 국회에 등원하는 초선으로 등원할 때부터 이제 변호사 출신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명태균 씨는 박주민 의원이 변호사 자격으로도 접견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19대 국회부터 현역 국회의원들은 변호사가 그 휴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활동을 못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 가장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접견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예. 근데 그거는 현재 활동하는 변호사의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 활동은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접견을 하려면 일반인처럼 일반 접견을 하든지 아니면 이른바 특별 면회라고 하는 장소 변경 접견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그 구속된 사람을 조사하겠다고 소환하면 접견이 불발됩니다. 아마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가서도 접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네. 이제 검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검찰청마다 변호인 접견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다 어떤 녹음이나 이런 거를 안 당하면서 접견할 수가 있는데, 그 박주민 의원이 명태균 씨를 만나려고 했다가 그날 소환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불발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민주당이나 박주민 의원이 자신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거로 생각하고 갖고 있던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한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게 야당에게 입수가 됐다라고 하면 지금 훨씬 많은 사실이 밝혀졌을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자, 그런데 황금폰 3대 그리고 USB 하나 이렇게 제출을 검찰에 한 건데 어딘가에 백업된 저장 장치가 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에도 같은 내용의 자료들을 저장 장치를 통해서 제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마도 그럴 요량으로 접견을 오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검찰에서 예. 묻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금방 김용남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접견 중에 이제 변호인 접견이 있고 일반 접견이 있는데, 오늘 박주민 의원이 하신 접견은 일반 접견인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 접견과 변호인 접견의 차이는, 우선 일반 접견은 뭐 손도 만질 수가 없어요. 중간에 이제 그 창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물건을 주고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대화 내용이 다 녹음이 되죠. 예, 그래서 깊은 대화 내용을 못 하죠. 근데 변호인 접견은 그런 제한 없이 대화 내용 녹음 못 하고, 그 다음에 뭐 서로 뭐 손도 주고받을 수 있고, 뭐 맞잡을 수도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접견에서는 아마도 좀 깊은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뭐
물건도 주고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추후에 이야기가 잘 됐다면 그 명태균 씨의 변호인을 통해서 예. 아마 무엇을 전달할 것이라면 그렇게 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명태균 씨 측이라고 하는 그 남상권 변호사가 최근에 언론에 자주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5월 대통령 육성 녹취, 이른바 김영선 일을 좀 해줘라 그랬는데 다 말이 맞네 당에서 요 뒤에 뭔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공개된 녹음 내용은 총 2분 정도 되는데요. 네네네. 지금 언론에 공개된 것은 거기에 한 20% 정도만 공개가 되었습니다. 누락된 내용은 아주 엄청난 내용입니다. 실명이 나옵니다. 윤상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김영선이 좀 해줘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맞네 라고 하고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명 씨의 답변 전에 그 사이에 대통령이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에게 지시를 하겠다라는 언급을 했다는 점이 누락됐다. 그러니까 편집이 됐다. 원본에는 저기 들어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윤상현이라는 이름이 직접 나왔네요. 글쎄 저는 저 명태균 씨 게이트와 관련해 갖고 뭐 녹취가 나올 때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명태균 씨나 또는 명태균 씨 변호인이 하는 주장이고 예. 그것이 사실로 확인된 게 아니다. 예. 그리고 반대 입장에 있는 윤상현 의원은 아마 그때 당시에 여러 통화를 했을 겁니다. 자신이 보궐선거에 관한 공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람들에게서 다양한 전화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윤상현 의원은 어쩌면 뭐 그때 당시에 무슨 내용의 통화가 이루어졌었는지 정말로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결과는 당시 갖고 있던 공관위가 적용했던 공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당시 자신이 기억하기로는 대선에 대한 기여도가 얼마나 높았는가를 평가할 때 김영선 전 의원이 높았기 때문에 준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일방이 네. 주장하고 윤상현 의원은 그에 대한 반응을 내놓은 거고 그래서 그런 정도의 말씀밖에 드릴 수가 네.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상현 의원의 반박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오늘 오전에 변호인이 한 말 한번 입장 좀 부탁드리려고. 뭐라고 그랬는데? 음성 녹취가 있다는 거를 아니 네. 대통령이 나한테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 공천 관련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 관련해 예, 어제 반박 내용이고요. 공천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이 자신에게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명태균 씨 측이 다른 정치인들도 계속 고소고발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그중 한 명이 오세훈 서울시장이네요. 그 아마 그제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하고의 이제 관계를 이야기하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명태균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꼴이 되니 이제 명태균 씨를 고소를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고소를 그냥 놔두면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고소에 대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진 자료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무고를 하겠다라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뭐 오세훈 시장이 그 명태균 씨의 관계에 대해서 임하는 전반적인 그 태도는 좀 소극적인 것 같고 명태균 씨는 좀 적극적을 넘어서 공격적인 것 같고 예. 그런 걸로 봐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잘은 모르겠지만 명태균 씨 말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라면은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슬그머니 고소를 취하는 것도 한 방법일 텐데 이 고소를 그냥 놔두면 이건 인환성 물질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격이 되거든요. 예. 고소를 취하면 무고죄로 다시 이제 걸어도 수사 자체를 안 하는 건가요?
하겠죠. 무고죄로 고소한 이상 하겠죠. 그러니까 무고죄로 고소하기 관해서는 하는 전에 거죠. 예. 이제 취하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 예. 취하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명태균 씨가 무고죄로 고소했겠죠. 예. 자,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도 거친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제가 입으로 다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증거를 또 꺼내기 시작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최근에 이제 들어서 어제 오늘 뭐 이렇게 입장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김용남 위원님. 네. 명 씨가 다시 한번 이렇게 뉴스에 정면 등장하는 모습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지난 9월 5일이었나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터진 이후에 석 달 동안은 명태균이라는 이름 석자가 뉴스에서 등장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죠. 예. 뭐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명태균 씨 관련한 그 뉴스만 보도된 적도 있었는데 석 달 동안을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워낙 어마어마한 일이 터지다 보니까 한 열흘 넘도록은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싹 사라졌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명태균 관련자들이 다 살아나는 듯한 양상을 보여줬었는데 마치 명태균 관련된 일이 전혀 없었다는 듯이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만 이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지난 토요일 날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대로 진행되는 수순으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명태균이라는 잠재적으로 숨어있던 폭탄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어떤 이슈를 덮는다는 거는 저는 바람직스러워 보이지는 않고요. 잘못된 일이 있었던 것은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책임에 대해서도 한번 꼭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른바 명태균 관련돼서 나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돼야겠죠. 예. 그게 누가 됐던 예. 진영과 상관없이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30초 남아서 오래 기다리신 김유정 의원께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이게 이제 탄핵이 된다면 조기 대선이 있을 텐데 어떤 변수가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 모두 차기 주자로 지금 본인들 굉장히 내심으로 꿈틀거리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으려고 그냥 SNS상에서 중앙정치에 매일 한마디씩 했던 분이 홍준표 시장이고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명태균 씨한테 뭔지 모르지만 딱 걸려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런데 오세훈 시장도 고발한다 하다가 계속 민기적거리다가 최근에 이제 그 고소를 했는데 또 무고죄를 건다고 하니까 무고죄로 걸 계획이라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취하하는 게 이득이 된다면 취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만약에 취하를 한다고 하면 캥겨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의혹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아무것도 엮일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그렇게 거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을 정도면 뭔가 잊지 않고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권 가도에도 뭔가 이 후보들을 잠재우고 누군가로 수렴되는 그런 역할을 명태균 씨가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당신에게 한컴 AI란? 보고서 초안 만들 시간도 부족한데 제가 찾아놨어요. 데이터 정리는 언제 다 하지? 제가 정리해놨죠. 딱 맞는 이미지 어디 없나? 제가 만들게요.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업무를 혁신적으로.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AI. 벌써 끝났네? 한컴 AI. 모르고 어떡하지? 프로시! 식물의 놀라운 세척력을 찾아내다. 프로시 알로에베라 세탁세제. 섬유 사이 얼룩까지 깨끗하게. 이 맛에 프로시 쓰지. 프로시. 목이 간지러운데 노래할 순서가 왔을 때. 리콜라 스위스 알프스 허브가 이 안에.
그럴 땐 숨 쉬세요. 기쁘다. 탄핵 소추 뒤 나온 유엔의 입장입니다. 한미 동맹은 여전히 철통 같다. 미국 국무부의 입장입니다. 탄핵 소추를 헌법에 따른 평화로운 절차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한미 동맹은 대통령끼리 맺은 게 아니라 국민 간에 맺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피의자를 멈춰 세우자 외교안보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부역자, 레밍, 세작. 그런데 특정 정당의 특정 계파에선 아직도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국민 다수의 뜻은 물론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동떨어진 이들. 그 당의 강령 10조엔 외교 지평 확대, 국제사회 기여, 한미 동맹 강화 이런 표현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 삭제하는 게 어떻습니까?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